바다는 끝없이 출렁이고 이야기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상상을 넘어선 세계로 지금 함께 항해합니다. 바람다락의 고요한 서재. 오늘의 책은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세상의 크기가 뒤집히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그 낯선 여행을 시작합니다.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스타북스 출판. 아버지는 노팅엄셔에 작은 땅을 갖고 계셨고 나는 5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1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나를 케임브리지에 있는 임마누엘 대학으로 보냈다. 나는 기숙사에 머무르며 3년 동안 공부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그렇게 넉넉지 못한 우리 집에서 나의 학비를 대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런던의 유명한 외과 의사 제임스 베이츠 밑에서 4년간 일을 했다. 그리고 가끔 아버지가 보내주는 용돈은 여행에 필요한 항해술과 수학을 배우는 데 썼다. 나는 언젠가 여행을 떠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베이츠 밑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버지와 존삼촌 그리고 여러 친척의 도움을 받아 40파운드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라이덴에서 공부하는 동안 해마다 30파운드를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나는 라이덴에서 2년 7개월 동안 의술을 공부했다. 오랜 항해를 하려면 의술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이덴에서 돌아온 나는 옛 스승인 베이츠 씨의 추천으로 에이브러임 파넬 선장이 이끄는 스웰로호의 의사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선장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지중해와 다른 여러 연안 지역을 항해했다. 그 뒤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 나는 개인 병원을 열었다. 베이츠 스승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많은 환자를 소개해 주셨다. 나는 올드주리에 작은 집을 얻고 이웃들 권유대로 뉴게이트 거리에 사는 양품점 주인 에드먼드 버튼 씨의 둘째 딸 메리 버튼과 결혼했다. 그녀는 결혼 지참금으로 400파운드를 가져왔다. 그러나 2년 뒤 베이츠 스승님이 돌아가시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진 나의 병원 사업은 점차 기울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다른 의사들처럼 사기꾼이 되는 것은 양심이 허락치 않았으므로 나는 아내와 가까운 이들과 상의한 끝에 다시 배를 타기로 결정했다. 잇따라 2 척의 배에 올라 6년 동안 동인도 제도와 서인도 제도를 8번이나 항해했고 덕분에 꽤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배에는 책이 많아서 시간만 나면 고전 문학과 현대 명작들을 탐독했고 육지에 오르면 그 지방의 풍습과 기질을 관찰하거나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기억력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손쉽게 그 지역의 언어를 익히곤 했다. 그러나 마지막 항해에서는 그다지 돈을 벌지 못한 데다 바다에도 실증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졌다.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온 나는 올드주리를 떠나 패터레인으로 옮겼다가 다시 워핑으로 이사했다. 선원들을 상대로 하는 병원을 열어볼까 해서였다. 점차 나아지겠지 하면서 3년을 보냈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태평양으로 떠나는 엔틸로프호의 윌리엄 프리처드 선장이 매우 좋은 조건을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1699년 5월 4일 우리는 브리스톨을 떠났다. 항해는 무척이나 순조로워 보였다. 내가 여기서 남태평양에서 겪은 일들을 빠짐없이 늘어놓았다가는 더없이 지루해질 테니 동인도로 가던 중에 거센 폭풍우를 만나 반드맨스랜드 북서쪽으로 떠밀려 갔다는 것만 밝혀두겠다. 관측을 해봤더니 우리는 남위 30도 2분 부근에 있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12명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 상태도 매우 위험했다. 이곳은 여름이 시작되는 11월 5일이었지만 날씨 탓에 안개가 심했다. 배에서 반 케이블 정도 앞에 있던 암초를 발견하고 피하려 했지만 거센 바람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했고 암초에 부딪힌 배는 두동강이 나버렸다. 나를 포함한 6명의 선원은 보트로 옮겨 타 가까스로 배와 암초에서 벗어났다. 내가 계산하기로 우리는 3리그쯤 노를 저어갔는데 난파되기 전부터 지쳐있던 터라 도저히 더는 저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파도의 운명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30분 정도가 지나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 우리가 탄 보트는 뒤집히고 말았다. 함께 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 암초 위에 올라가 있거나 배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아마 모두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어쨌든 살아남은 나는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가며 헤엄을 치고 있었다. 가끔 발을 내디뎌 보았지만 바닥에 닿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을 무렵 발이 땅에 닿는 것이었다. 어느샌가 폭풍도 잠잠해져 있었다. 나는 해변으로 이어지는 낮은 비탈길을 1마일가량 걸었다. 아마 저녁 8시쯤 되었을 것이다. 해변에 이르러서 반 마일을 더 걸었지만 집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몹시 지친 데다 날씨는 찌는 듯이 더웠고 배에서 떠날 때 마셨던 술 때문에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부드러운 작은 풀밭에 드러누웠다. 아마 평생 그렇게 깊이 잠든 적은 없었다. 9시간쯤은 잤던 것 같다. 눈을 뜨자 마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누워있던 사이에 두 팔다리가 모두 바닥에 단단히 묶여 있었던 것이다. 숱이 많은 긴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였다. 거기다 몸은 겨드랑이부터 허벅지까지 가늘고 긴 줄이 7개에서 8개로 묶여 있었다. 보이는 것이라곤 하늘뿐이었다. 햇살은 점점 뜨거워졌고 눈도 부셨다. 주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이런 자세로는 도무지 돌아볼 수조차 없었다. 잠시 뒤 왼쪽 다리 위로 살아있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가슴팍을 지나 조심스럽게 턱 가까이로 올라왔다. 나는 최대한 눈을 아래로 깔고 그 무언가를 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활을 들고 화살통을 맨 15cm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느낌으로 봐서 그 뒤로 같은 사람들이 적어도 40명은 넘게 뒤따라오고 있는 듯했다.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작은 사람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 버렸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몇몇은 내 배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곧 되돌아왔다. 그중 한 명은 용감하게도 내 얼굴이 보이는 곳까지 오더니 감탄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팔을 들고는 해키나 대굴 하면서 이상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른 작은 사람들도 몇 번이나 그 말을 외쳤지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나는 무척이나 불안했다.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을 뒤척였더니 줄이 끊어지면서 왼팔을 묶은 말뚝이 뽑혔다. 자유로워진 왼팔을 보고서야 내가 지금 어떻게 묶여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아픔을 참고 왼쪽 머리카락 묶은 줄을 힘껏 잡아당겼고 줄이 느슨해지면서 2인치 정도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뻗기도 전에 그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다. 이윽고 뒤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톨고 포낙이라고 외쳤다. 그 순간 셀 수 없이 많은 화살이 나의 왼손으로 쏟아졌다.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따끔했다. 그들은 마치 유럽에서 대포를 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아댔다. 수많은 화살이 몸에 떨어졌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다만 몇 발이 얼굴에 떨어졌기에 나는 너무 놀라 서둘러 왼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소나기 같던 화살 세례가 그치자 나는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했다. 그리곤 다시 줄을 풀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그들은 전보다 더 많은 화살을 쏘아댔다. 몇몇은 창으로 나의 허리를 찌르려고도 했다. 하지만 가죽 재킷을 입고 있어 다행히 찔리지는 않았다. 나는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왼팔도 자유로워졌으니 밤까지 기다리면 나를 묶은 줄을 쉽게 풀 수 있을 테고 군대가 몰려온다 해도 모두 이만한 크기라면 혼자서 상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내가 잠잠해지자 작은 사람들은 더는 화살을 쏘지 않았다. 하지만 떠드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았다. 무슨 작업이라도 하는지 오른쪽으로 4m 정도 떨어진 곳에서 1시간 넘게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말뚝과 줄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돌려보았다. 그곳에는 45cm 정도 높이의 연단이 세워져 있었다. 연단으로 오를 때 필요한 사다리 2-3개가 놓인 곳에는 4사람이 서 있었다. 그 가운데 신분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내게 오랫동안 연설을 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만 그는 연설을 하기에 앞서 3번이나 랑그로 대훌 산이라고 외쳤다. 그러니까 곧바로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가와 왼쪽 머리를 묶은 줄을 잘라주었다. 덕분에 나는 편하게 고개를 돌려 연설하는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중년으로 보였고 뒤에 선 세 하인보다 훨씬 키가 컸다.
하인들 중에 한 명이 그의 옷자락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잡고 있었는데 그는 내 가운데 손가락보다 조금 더 커 보였다. 다른 두 하인은 그를 지키려는 듯 양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멋들어진 연설을 선보였다. 아주 공손한 태도로 여러 차례 위협적인 말을 했고 무언가에 대한 약속도 했으며 동정을 표하기도 했다. 나는 얌전히 따르겠다는 뜻을 조금 보인 뒤 증인이라도 되는 듯 태양을 바라보며 왼손으로 가리켰다. 무엇보다 나는 몹시 배가 고팠다. 배에서 탈출하기 몇 시간 전에 식사한 뒤로 음식은 구경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는 체면도 있고 먹을 것을 달라는 뜻으로 몇 번이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연설한 사람은 허고였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곳에서는 높은 지위의 사람을 이렇게 불렀다. 그는 내 뜻을 잘 이해해 주었다. 연단에서 내려온 허고는 나의 옆구리에 사다리를 갖다 놓도록 명령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고기가 담긴 바구니를 나의 입 가까이로 가져왔다. 내 소식을 들은 황제가 보낸 것이라고 했다. 앞다리살, 갈비로 봐서는 양고기 같았지만 어떤 고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먹음직스러워 보였지만 고기가 종달새 날개보다도 작았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한 입에 서너 덩어리씩 넣었고 총알만한 빵도 한 번에 3개씩 먹어치웠다. 작은 사람들은 나의 엄청난 식욕에 크게 놀라면서도 열심히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목이 마르다는 신용을 했다.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내가 적은 양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현명하게도 넓은 술통을 내 손이 닿는 곳까지 대굴대굴 굴려온 다음 뚜껑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반 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단숨에 들이켰다. 부르고뉴 와인과 비슷했지만 맛은 훨씬 더 훌륭했다. 한 통 더 굴려다 준 것을 금세 들이켜고 좀 더 달라는 신용을 했지만 더는 없는 것 같았다. 나의 이런 놀라운 모습을 지켜보던 작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내 가슴 위로 올라온 사람들은 함께 춤을 추며 해키나 대구를 몇 번이고 외쳤다. 그러더니 아래에 있던 이들에게 보라호, 미볼라 라고 외쳐 주의를 준 다음 나더러 2개의 술통을 바닥에 던지라고 했다. 내가 술통을 던지자 모두가 해키나 대굴, 해키나 대굴 이라는 함성을 질렀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 몸 위에서 요리조리 움직이는 그들을 40~50명 잡아서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랬다가 좀 전에 당했던 화살 세례나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데다 얌전히 따르겠다고 맹세까지 한 터라 곧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거기다 이토록 많은 음식을 대접하고 환호로 맞아준 사람들에게 인간의 도리상 악의적으로 대할 수는 없었다. 한편으로 나는 이렇게 한 손이 풀린 거대한 괴물을 보고도 두려워 않고 기어 올라오는 작은 사람들의 대담함에 내심 감탄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뒤에 내가 더는 먹을 것을 요구하지 않자 황제의 명령을 전하러 온 사절이 나타났다. 나의 오른쪽 발목을 타고 올라온 사절은 12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내 얼굴로 다가와
황제의 인장이 찍힌 신임장을 꺼낸 뒤 온화하면서도 결의에 찬 모습으로 10분 정도 연설을 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황제가 의회를 열어 나를 이곳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수도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절에게 몇 번이고 대답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풀려있던 왼손으로 오른손과 몸 그리고 머리를 가리키며 풀어달라는 몸짓을 했다. 사절은 내 뜻을 이해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안 된다는 듯이 머리를 가로젓더니 손짓으로 나를 포로로 압송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대신 고기와 포도주를 넉넉히 먹을 수 있고 훌륭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몸짓으로 전했다. 나는 다시 몸을 뒤척여 줄을 모두 끊어버릴까 생각했지만 화살을 맞은 자리에 물집이 잡힌 데다 아직 박혀있는 화살도 있었다. 거기다 작은 사람들의 수도 늘어난 만큼 나는 황제의 뜻에 따르겠다는 몸짓을 했다. 그러자 사절과 수행원들은 매우 공손하게 물러났다. 물러나기 전에 얼굴과 손에 무척이나 향이 좋은 푸른 약을 발라주었는데 조금 지나자 화살 맞은 자리의 통증이 가셨다. 잠시 뒤 페플름셀란, 페플름셀란 잇따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사람들이 몰려와 왼쪽 줄을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그제야 나는 몸을 돌려 이제껏 참았던 소변을 볼 수 있었다. 모여있던 작은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뭘 하려는 건지 알아채고는 양쪽으로 물러섰다. 쏟아지는 엄청난 오줌 줄기에 작은 사람들은 매우 놀라는 눈치였다. 배도 채우고 소변도 받고 괴롭히던 통증도 가시자 잠이 쏟아졌다. 나는 그렇게 또 8시간을 잤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마신 포도주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바닷가로 떠밀려온 나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황제가 의회를 열어서 나를 붙잡아 배불리 먹이고 잠재운 다음 수도로 옮길 계획을 세운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이것은 아주 훌륭하고 신중한 결정이었다. 만약 잠들어 있던 나를 창과 활로 죽이려 했다면 나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을 것이고 화가 치밀어 줄을 모두 끊어버렸을 것이다. 그랬다면 맞서 싸울 도리가 없는 작은 사람들은 내게서 어떤 자비도 바랄 수 없었을 것이다. 작은 나라 사람들은 학문을 장려한 황제의 정책 덕분에 뛰어난 수학자들이 많았고 기계공학이 매우 발달했다. 특히 통나무처럼 무거운 것을 옮기는 데 쓰는 바퀴 달린 기계가 많았는데 숲속에서 3미터나 되는 거대한 군함을 만든 다음 기계에 실어 300~400m 떨어진 바다로 옮긴 적이 있을 정도였다. 이제는 그보다 더욱 커다란 기계를 만들기 위해 500명 가까운 목수와 기술자가 동원되었다. 바로 길이가 2m, 너비 1.2m 정도의 몸체를 바닥에서 8cm가량 올려 22개의 바퀴를 달아 굴러가도록 만든 수레였다. 내가 들은 환호성은 이 수레가 도착해서 그랬던 것인데 내가 이 섬으로 떠밀려 온 지 4시간 만에 만들었다고 한다. 수레는 누워있는 내 옆에 나란히 놓였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다. 바로 잠든 나를 수레에 실는 것이었다. 이 작업을 위해 끝에 도르래가 달린 30cm 높이의
장대 80개가 세워졌다. 다음으로 내 목과 팔, 허리, 다리에 붕대를 감고 그 끝에 갈고리를 달아 튼튼한 끈으로 연결했다. 그리고 900명의 장정이 동원되어 도르래에 연결된 끈을 잡아당겼다. 작업은 3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수레에 꽁꽁 묶여 키 12cm 이상만 추려 모은 1500마리의 말에 실려 800m 떨어진 수도로 떠났다. 그때 나는 수면제로 인해 깊이 잠들어 있던 탓에 이러한 일들은 모두 나중에 듣게 되었다. 그런데 출발한 지 4시간쯤 지나서 정말이지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나는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수레가 고장이나 잠시 멈춘 사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잠들었는지 궁금했던 2-3명의 젊은이가 몰래 다가온 것이다. 그들 가운데 위병 장교가 작은 창 끝으로 나의 왼쪽 콧구멍을 찔렀다. 마치 지푸라기로 코를 간지리는 듯한 느낌에 나는 크게 재채기를 했다. 장난꾸러기들은 깜짝 놀라서 달아났고 왜 내가 그렇게 갑작스레 잠에서 깼는지는 3주 뒤에야 알게 되었다. 행군은 밤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밤이 되자 그들은 내 양옆에 500명의 보초를 세우고 휴식을 취했는데 반은 횃불을 들고 반은 내가 움직이면 바로 쏠 수 있도록 화살을 끼운 활을 들고 있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다시 행군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한낮이 되어서야 성문에서 200m 떨어진 곳까지 올 수 있었다. 황제와 대신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다. 황제가 내 몸 위에 올라타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위험하다며 가로막았다. 수레가 멈춘 곳에는 작은 사람들 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원이 있었다. 이곳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잔인한 살인사건 탓에 불경하다고 여겨져 모든 장식물과 가구를 치우고 공공시설로 쓰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북쪽으로 난 커다란 문은 높이가 120cm, 너비는 60cm라 기어서 드나들어야만 했다. 문 양쪽으로는 땅에서 15cm 정도 높이의 작은 창이 나 있었다. 황실 기술자들은 유럽 귀부인들이 흔히 갖고 다니는 시계줄만큼이나 굵은 사슬을 91개 연결해서 왼쪽 창문을 통해 내 왼쪽 다리에 감고는 자물쇠 36개를 채웠다. 사원 맞은편이며 넓게 다진 길 반대쪽으로 6m 떨어진 대로변에는 150cm 정도 높이의 탑이 하나 있었다. 이곳에서 황제가 여러 대신들을 거느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황제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서야 알았다. 나를 보러 온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다. 경비병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넘어왔는지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한꺼번에 내 몸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것은 곧바로 금지되었고 허락 없이 내 몸에 올라가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마침내 내가 달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기술자들이 내 몸을 묶은 줄을 모두 풀어주었다. 나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비참한 기분으로 일어섰다. 내가 일어서서 걷는 것을 보고 놀란 작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왼발에 채워진 쇠사슬은 약 2m 정도로 반원을 그리며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길었지만 문에서 10cm 정도쯤 안쪽에 묶여있던 탓에 나는 사원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만 발을 뻗고 편히 누울 수 있었다. 나는 겨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지금껏 이토록 재미난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나라 전체가 커다란 정원 같았다. 울타리를 친 12m 크기의 주인은 마치 꽃밭처럼 보였다. 밭 사이사이에는 5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숲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나무가 2m도 안 될 만큼 아담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도시를 바라보았다. 조그마한 도시는 마치 연극에서 배경으로 그려진 마을 같았다. 사실 나는 몇 시간째 생리적 욕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변을 본 지 이틀이 지났으니 그럴 만도 했다. 다급함과 부끄러움 사이에서 망설이던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원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최대한 구석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불결한 짓을 저지른 건 그때뿐이었다. 독자 여러분은 내가 처한 상황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그 뒤로는 눈 뜨자마자 사슬이 곧게 뻗은 만큼 최대한 멀리 나가서 볼일을 봤다. 보고 난 대변은 특별히 그 임무를 맡은 두 시종이 수레로 치워주었다. 이곳 사람들이 나의 청결관념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런 시답잖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따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불결하다고 비난을 늘어놨다. 모험과도 같은 볼일을 마치고 나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왔다. 황제는 벌써 탑에서 내려와 말을 타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큰일을 당할 뻔했다. 훈련이 잘 된 말인데도 마치 산이 움직이는 것 같은 나의 모습에 깜짝 놀라 뒷발로 일어서고 만 것이다. 하지만 기마술이 뛰어난 황제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곧바로 달려온 시종들이 고삐를 잡아주어 무사할 수 있었다. 황제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내 주변을 돌며 연신 감탄을 했다. 물론 내가 묶인 쇠사슬이 닿지 않을 거리는 유지했다. 그가 대기하고 있던 시종과 요리사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음식이 실린 술에 30대가 내 손 닿는 곳까지 다가왔다. 20수레에는 고기가, 나머지 10수레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었다. 고기는 수레 한 대에 2-3입 정도였고 포도주는 수레마다 10통씩 실려 있었다. 나는 수레를 통째로 들어 단숨에 포도주를 들이켰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레를 금세 깨끗이 비워버렸다. 황후와 황태자, 황녀는 많은 시녀를 거느리고 멀리 떨어진 가마에 앉아 있었지만 황제의 말이 소란을 피웠을 때 모두 가마에서 내려 황제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럼 이제부터 황제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황제는 이 제국에서 누구보다도 키가 컸다. 크다고 해봤자 내 손톱만큼 더 컸지만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얼굴은 반듯하고 남자다웠으며 오스트리아인처럼 두터운 아랫입술과 매부리 코, 올리브색 피부,
바른 자세와 균형 잡힌 몸매를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품위가 있고 당당했다. 28세하고도 9개월로 한창 젊은 나이는 지났지만 7년이라는 통치 기간 동안 나라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그의 3미터 앞에 드러눕기도 하고 손 위에 여러 번 올려놓고 보기도 했다. 아시아와 유럽 양식이 뒤섞인 복장은 매우 소박하고 단순했다. 하지만 머리에 쓴 황금 투구는 깃털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몄고 내가 쇠사슬을 끊고 난동을 부릴 때를 대비해서 호신용 검을 가지고 있었다. 검의 길이는 겨우 8cm쯤 돼 보였는데 자루는 황금으로 만들고 칼집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또 목소리는 어찌나 날카롭고 또랑또랑한지 내가 서 있을 때조차 알아들을 수 있었다. 옆에 있던 귀부인들과 대신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어서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금과 은으로 자수를 놓은 치마를 바닥에 깔아놓은 것 같았다. 황제는 몇 번이고 나에게 말을 걸었고 나도 대답을 했지만 황제와 나는 서로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옆에 있던 사제와 법률가들까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남부 네덜란드어에서부터 북부 네덜란드어, 라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지중해 지방의 혼합된 언어까지 써보아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 2시간 뒤 황제는 가족과 신하들을 데리고 궁궐로 돌아갔다. 사원에는 장난삼아 나에게 엉뚱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경비병들이 남았다. 그들은 내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오려고 안달이었고 어떤 자는 문 앞에 앉아있던 나에게 화살을 쏴 내 눈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기도 했다. 경비대장은 활을 쏜 6명을 체포했고 내 손바닥에 올려놓는 것만한 처벌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병사들을 시켜 그들을 내 손 닿는 곳까지 데리고 왔다. 나는 그들을 잡아 5명은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1명은 들어서 산채로 삼키는 신용을 했다. 그는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질렀다. 더구나 내가 주머니 칼을 꺼냈을 때는 지켜보던 병사들도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곧 모두를 안심시켰다. 나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를 묶은 밧줄을 잘라 도망갈 수 있도록 먼 곳에 내려주고 남은 5도 주머니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그들은 나의 너그러운 행동에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의회에 전해져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 밤이 되면 나는 가까스로 사원 안으로 기어들어가 딱딱한 돌바닥에서 잠을 잤는데 거의 2주를 그렇게 생활했다. 그래서 황제는 내가 쓸 침대를 만들도록 했다. 평범한 크기의 매트리스 600개를 사원으로 옮겨와서 150개의 매트리스로 한 층을 만들고 그것을 4겹으로 쌓아서 하나의 매트리스로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트와 담요까지 만들어 주었다. 고된 잠자리에 길든 나에게는 제법 괜찮은 침대였다. 나에 대한 소문이 나라 전체로 퍼지면서 부유하고 호기심 많은 게으름뱅이들이 나를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탓에 거의 모든 마을이 텅 비어버렸다. 만일 나를 구경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지 않았더라면
농사와 집안일이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황제가 발표한 법령은 이러했다. 나의 집 반경 50m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으며 들어오려거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구경을 했거든 바로 돌아가야 한다. 이 법령 덕분에 대신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황제는 강료들을 자주 불러들여 나에 대한 처리에 대해 토의했다. 이것은 작은 나라 친구한테서 들은 것인데 그 친구는 국가 기밀에도 관여할 만큼 신분이 아주 높았다. 나라의 대신들은 내가 쇠사슬을 끊지는 않을까, 나의 엄청난 식사량 때문에 기근이 오지는 않을까에 대해서도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굶겨 죽이거나 얼굴과 팔에 독화살을 쏴서 죽이는 방법까지 내놓았지만 산처럼 커다란 시체에서 풍길 악취와 전염병이 나라 전체로 퍼질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철회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장교 몇 명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 출입이 허락된 두 장교가 앞서 내가 보여준 6 죄인에 대한 너그러운 행동을 보고했다. 그것은 황제와 회의에 참석한 대신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마침내 황제가 칙령을 선포했다. 그것은 수도에서 반경 900m 이내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소 6마리와 양 40마리, 그 밖에 내가 먹을 빵과 포도주를 제공하되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겠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영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황제는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조세를 걷지 않았다. 다만 전쟁이 나면 국민들은 자비를 들여 전쟁에 참여해야 했다. 나를 돌봐줄 시종 600명이 고용되었고 집 양쪽으로 그들의 숙소가 세워졌다. 300명의 제단사가 작은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춰 내 옷을 지어주었고 가장 뛰어난 학자 6명이 나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와주었다. 끝으로 황제와 귀족, 수비대의 모든 말들을 내 앞에서 훈련시켰는데 이것은 말들이 나를 보고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황제의 칙령은 착실히 실행되었다. 3주쯤 지나자 나는 작은 사람들의 말을 배우는데 커다란 친척을 보였다. 그동안 황제는 자주 나를 방문했고 학자들이 내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거들기도 했다. 이윽고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배운 말은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나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거듭 간청을 했다. 하지만 황제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며 의회에서 논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보다 먼저 나에게 황제와 제국에 충성을 다하리라 라는 맹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친절한 대우를 받게 될 테니 그들의 호감을 살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해 줄 것과 몸수색을 당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무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나처럼 거대한 사람의 무기라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황제의 뜻이라면 주머니 속은 물론 알몸도 될 수 있다고 몸짓을 섞어가며 대답했다. 국법에는 2명의 관리가 포로의 몸수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 나의 협조 없이 몸수색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황제는 내가 너그럽고 착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2 관리에게만
맡기겠다고 했다. 압수한 물품은 이곳을 떠날 때 다시 돌려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값에 그들이 모두 사주겠다고 했다. 나는 두 관리를 손으로 들어서 차례차례 주머니 속에 넣어주었다. 사실 바지에 달린 시계 주머니와 비밀 주머니는 제외했는데 여기에는 나의 개인 물품이 들어있어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관리는 펜과 잉크, 종이를 들고 주머니 속을 오가며 찾아낸 물건들을 빠짐없이 묘사해 썼다. 나는 나중에 그 목록을 글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영어로 번역했는데 바로 다음과 같다. 먼저 산 같은 사람의 코트 오른쪽 주머니에서 크고 거친 천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 크기가 궁궐 황제의 거처에 깔린 용단만 했습니다. 왼쪽 주머니에는 뚜껑이 달린 커다란 은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어서 산 같은 사람에게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릎이 잠길 만큼 먼지가 가득했는데 계속 얼굴로 날아들어 수없이 재채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오른쪽 조끼 주머니에 얇고 새하얀 무언가를 여러 겹 겹쳐 튼튼한 철사로 엮어놓은 뭉텅이를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을 세워놓은 듯한 높이에 검은 문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자 하나 크기가 저희 손바닥 절반만 했습니다. 왼쪽 조끼 주머니에는 어떤 도구가 들어 있었는데 등 쪽에는 마치 왕성 철책 같은 기둥이 20개나 솟아나 있었습니다. 저희 말을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를 귀찮게 만들 수도 없어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산 같은 사람이 머리를 빗는 데 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지의 오른쪽 넓은 주머니에는 속이 텅 빈 철기둥이 있었습니다.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는 철기둥에는 그보다 크고 튼튼한 나무 토막이 달려있고 기둥 한쪽 끝에는 기묘한 모양의 커다란 쇠 조각들이 솟아나 있었습니다. 무슨 물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넓은 주머니에도 똑같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작은 주머니에는 둥글고 평평하며 하얗고 붉은 빛깔의 쇠 조각이 7개에서 8개 들어 있었는데 저마다 크기가 달랐습니다. 하얀 조각은 은 같았습니다만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작은 주머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검은 기둥이 2개 있었습니다. 주머니 바닥에 서서 손을 뻗으면 겨우 꼭대기에 닿을 만한 높이였습니다. 한쪽 기둥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기둥 꼭대기에는 제 머리의 몇 배나 되는 하얗고 둥근 무언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두 기둥 속에는 거대한 철판이 들어 있었는데 위험한 도구일지도 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산 같은 사람은 속에 있던 철판을 꺼내 보여주면서 자기 나라에서는 이 철판으로 면도를 하고 다른 철판을 고기를 자르는데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 보지 못한 주머니가 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만 산 같은 사람은 그것을 시계 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지의 맨 위쪽을 길게 잘라내어 생긴 2개의 넓은 틈새였는데 배의 압력으로 꽉 닫혀 있었습니다. 오른쪽 시계 주머니에는
커다란 은사슬이 밖으로 늘어졌고 그 끝에 이상한 기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슬 끝에 달린 것이 무엇인지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반은 은이고 나머지 반은 투명한 물체로 된 원반이었습니다. 투명한 쪽에는 둥글고 기묘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만지면 만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 투명한 금속에 막혀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산 같은 사람은 그 기계를 저희 귀 가까이에 대주었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물레방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처음 보는 동물이거나 산 같은 사람이 숭배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마도 이것은 그가 믿는 신인 듯 합니다. 산 같은 사람의 설명이 어설프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는 모든 일을 이것에 맞춰서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시계라고 하며 하루 생활을 구분짓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산 같은 사람은 다른 쪽 시계 주머니에서 어부들이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커다란 그물을 꺼냈습니다.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마치 지갑 같았는데 정말로 지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묵직한 황금빛 쇳덩이가 7개에서 8개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금이라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산 같은 사람의 주머니를 조사하던 중에 저희는 그 사람의 허리에서 거대한 동물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발견했습니다. 왼쪽에는 사람 키의 5배는 되어 보이는 칼이 한 자루 걸려 있고 오른쪽에는 칼을 둘로 나눈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쪽 칸이든 세 사람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쪽 방에는 매우 무거운 쇠공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크기는 저희 머리만 했으며 매우 무거웠습니다. 다른 방에는 검은 나달 한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무겁지도 않아서 저희 손바닥 위에 50개 이상 올려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산 같은 사람을 조사하여 찾아낸 것들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그 사람은 저희를 매우 정중히 대해 주었으며 황제의 명령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황제께서 우리나라를 훌륭하게 통치하신 지 89개월 4일에 서명하고 봉인합니다. 클레프렌 프렐록, 마시 프렐록. 그 목록을 받아든 황제는 나에게 매우 정중하게 물건을 꺼내놓으라고 명령했다. 먼저 언얼도를 내려놓으라고 하여 나는 칼집재 바닥에 내놓았다. 이때 내 주변에는 언제라도 쏠 수 있도록 화살을 장전한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이 둘러싸고 황제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황제를 바라보느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어서 황제는 칼집에서 칼을 빼어보라고 했다. 칼은 바닷물에 약간 녹이 슬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반짝거렸으며 빛났다. 내가 칼을 쑥 빼어들자 병사들 모두 무서워서인지 놀라서인지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햇살이 눈부셨고 내가 칼을 손에 들고 휘두를 때 햇빛이 반사하여 몹시 번쩍거렸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속이 빈 철기둥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것은 권총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 되도록 알기 쉽게 사용법을 설명하고 장전을 했다.
탄약 주머니를 꽉 메어둔 덕분에 다행히 화약은 젖어 있지 않았다. 나는 황제에게 놀라지 말라고 주의를 준 다음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다. 작은 사람들은 칼을 빼었을 때보다 더욱 놀랐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은 것처럼 쓰러졌다. 황제도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나는 권총 2자루와 탄약 주머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물론 그들에게 화약의 작은 불씨라도 닿았다간 궁궐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테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일러두었다. 뒤이어 시계를 꺼내자 황제는 몹시 궁금해했다. 더욱 자세히 보려는 듯 황제는 키 큰 근위병 2를 시켜 짐꾼들이 맥주통을 옮기듯 장대에 매달아 어깨로 들어 올리라고 명했다. 그칠 줄 모르는 소리와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침에 황제는 깜짝 놀라 주위에 있는 학자들에게 마구 질문을 던졌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엉뚱하고 다채로웠을지는 독자 여러분도 쉽게 상상이 갈 것이다. 물론 내가 작은 사람들 말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나는 은화와 동전, 커다란 금화 9잎과 작은 금화 몇 잎이 든 지갑부터 주머니칼, 면도칼, 빗, 은으로 만든 코담배갑, 손수건, 항해일지까지 모두 꺼내 보여주었다. 칼과 권총, 화약 주머니는 수레에 실려 궁궐 창고로 옮겨졌지만 나머지는 모두 돌려받았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비밀 주머니는 조사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 이 안에는 안경과 작은 망원경 그리고 다른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물건들을 보여주었다가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망가지면 큰일이라는 우려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서 나의 신사답고 예의 바른 모습에 황제와 귀족은 물론 병사들과 시민들까지 나를 믿고 사랑해 주어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다. 작은 사람들도 더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끔은 드러누워 손바닥을 내밀면 대여섯 사람이 손바닥에 올라와 춤을 췄고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내 머리카락 속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그 무렵 나는 작은 나라 사람들 말을 거의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황제는 나에게 이 나라의 놀이를 보여줘서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했다. 그 놀이는 내가 아는 어떤 나라들 것보다 화려하고 수준이 뛰어났다.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줄타기였다. 줄타기란 30cm 높이에 걸린 60cm 정도 길이에 하얗고 가는 줄 위에서 솜씨를 보이는 것이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며 이 놀이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쓰도록 하겠다. 줄타기는 더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황제의 신임을 쌓기 위해 하는 놀이이다. 관직에 있던 사람이 죽거나 파면을 당해 공석이 생기게 되면 대여섯 명의 지원자를 받는데 여기서 지원자란 어릴 적부터 줄타기 연습을 해온 사람들로 반드시 귀족 출신이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 필요는 없었다. 지원자들은 줄에 올라 황제와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경쟁을 시작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가장 높이 뛰어오르는 사람이 관직을 얻게 된다.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황제의 명령에 따라 대신들도 녹슬지 않은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묘기를 선보이기도 한다.
제무 대신 플리넵은 다른 대신들보다 2.5cm 정도 더 높은 줄에서 묘기를 부릴 만큼 제국에서 최고의 실력자였다. 나는 그가 영국에서 짐을 묶을 때 쓰는 가는 끈 위에 나무 접시를 얹고 그 위에서 몇 번이고 재주 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플리넵 다음으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나와 친했던 궁궐 대신 렐드레살이었다. 나머지 다른 대신들 실력은 비슷비슷했다. 이 놀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도 허다했다. 공식 기록만 하더라도 꽤 많았고 나도 놀이에 지원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두세 번 보았다. 무엇보다 대신들이 묘기를 선보일 때가 가장 위험했다. 다른 대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려고 무리를 하다가 떨어진 경험을 모두들 가지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 오기 몇 년 전 플리넵도 목이 부러질 뻔했는데 다행히 바닥에 황제의 방석이 있어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황제와 황후, 궁정 대신이 모인 자리에서 펼쳐지는 놀이가 있다. 황제는 15cm 길이의 비단끈 셋을 탁자에 올려놓는다. 그것은 보라, 노랑, 흰색이다. 이 비단끈은 특별한 은총의 표시로 황제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궁궐에서 치러진 이 놀이에서는 줄타기와는 아주 다른 재주를 선보여야 했다. 아마 구세계나 신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황제가 막대기를 수평이 되도록 들고 있으면 지원자들이 한 사람씩 나와 막대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맞춰 뛰어넘거나 기어 지나가는 식으로 몇 번을 오가는 것이다. 때로는 황제와 궁중 대신이 막대기의 끝과 끝을 잡고 서 있기도 했다. 가장 민첩하고 오래 버틴 사람에게는 보라색 끈이 주어졌고 2등에게는 노란 끈, 3등에게는 하얀 끈이 주어졌다. 그 끈을 허리에 2번 감아서 맸는데 궁궐에 있는 대신들 중에는 이 끈을 하나라도 매지 않은 사람은 없다시피 했다. 군대와 궁궐의 말들은 날마다 내 옆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바닥에 손을 내려놓으면 기수들은 말을 몰고 손을 뛰어넘곤 했다. 한 번은 궁궐 사냥꾼이 훌륭한 준말을 몰고 오더니 구두를 신은 내 발을 뛰어넘었는데 참으로 멋진 솜씨였다. 어느 날 나는 황제를 즐겁게 해줄 별난 놀이가 떠올랐다. 먼저 황제에게 60cm 높이의 굵기는 여느 지팡이만한 막대기를 여러 개 구해달라고 했다. 황제는 숲 관리자에게 나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명령을 내렸고 다음 날 6명의 나무꾼이 8마리의 말이 이끄는 진마차를 끌고 나타났다. 나는 먼저 9개의 막대기를 땅에 단단히 박아서 한 변 길이가 75cm인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4개의 막대기를 60cm 높이로 내 귀퉁이와 수평이 되게 묶은 다음 땅에 박은 9개 막대기 위에 올린 손수건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북처럼 만들었다. 이로써 바닥에서 12cm 정도 높이에 난간이 달린 손수건 경기장이 완성되었다. 작업을 마친 나는 황제에게 기병부대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기사 24명을 손수건 위에서 훈련시킬 것을 제안했다. 황제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완전 무장하고 말에 오른 기사들과 훈련을 지휘할 장교들을
손수건 경기장에 올려주자 기사들은 두 팀으로 정렬한 뒤 싸우는 연습을 시작했다. 촉이 없는 화살을 쏘고 날이 없는 칼을 휘두르며 공격과 후퇴를 거듭했다. 이제껏 내가 본 가장 훌륭한 군사훈련이었다. 황제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기에 이 훈련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한 번은 황제가 직접 손수건 위에 올라가 지휘를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싫다는 황후를 억지로 데려와서는 나더러 황후가 앉은 가마를 돌리고 무대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녀가 훈련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훈련하는 동안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한 번은 어떤 장교가 탄 성질 사나운 말이 발길질을 하다가 손수건에 구멍을 내고 말았다. 구멍에 발이 빠진 말이 넘어지면서 장교도 같이 넘어졌는데 내가 재빨리 손으로 구멍을 막고 다른 손으로 장교와 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서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넘어진 말은 왼쪽 다리를 다쳤지만 장교는 아무 일 없었다. 구멍난 손수건을 다시 매만져 다듬어 놓기는 했지만 더는 손수건에 믿음이 가지 않아 위험한 놀이는 그만두기로 했다. 드디어 내가 자유의 몸이 되기 며칠 전 일이었다. 이런 놀이로 귀족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 벼랑간 황제에게 급한 전갈이 왔다. 내가 처음 붙잡힌 곳을 거닐던 신하들이 그 근처에서 검고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둥글고 널찍한 그것은 황제의 침실만큼이나 컸는데 가운데가 사람의 키만큼 높게 솟아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주변을 빙빙 돌아봐도 꼼짝하질 않았고 목마를 타고 평평한 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발을 구를 때마다 텅텅 빈 소리가 났다는 것이다. 어쩌면 산 같은 사람의 물건일지도 모르니 황제는 내가 허락만 해준다면 바로 말 5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황제 곁에서 그 보고를 듣던 나는 그게 무엇인지 곧바로 알아차리고 기분이 좋아졌다. 배가 난파되면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었을 때와 파도에 휩쓸려 헤엄을 칠 때까지도 나는 모자를 끈으로 잘 메워뒀다. 하지만 이 섬으로 떠밀려 왔을 때에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고 아마도 해안가를 따라 걸어오는 길에 끈이 풀려 떨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모자를 바다에서 잃어버린 줄만 알았다. 나는 황제에게 그것이 어떤 물건이고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설명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작은 사람들이 모자를 가져왔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모자를 끌고 오기 위해 가장자리에서 3.5cm 정도 안쪽에 구멍을 내어 갈고리를 건 다음 긴 줄로 마구에 연결해서 말에게 끌게 했던 것이다. 그렇게 모자는 800m나 되는 먼 길을 끌려왔지만 다행히 이곳 땅이 고르고 평평했던 덕분에 생각만큼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다.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난 뒤 황제는 또 뭔가 괴상한 놀이라도 떠올렸는지 수도 병사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 나한테는 되도록 넓게 다리를 벌리고 있어달라고 부탁하더니 장군에게 병사들을 밀집 대형으로 정렬시켜 내 다리 밑을 행진하라고 일렀다. 보병은 24명이 한 줄을 이루었고 기병은 16기씩 한 줄을 만들었다. 병사들은
북을 치고 깃발을 휘날리며 앞으로 힘껏 창을 겨누고 행진했다. 3,000명 보병과 1천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부대였다. 황제는 행진을 하면서 나에 대한 예의를 엄격히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지위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엉망으로 해진 나의 바지 탓에 다리 밑을 지나던 장교들이 힐끔거리며 위를 쳐다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많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놓고 의회가 소집되었고 나와는 다툰 적도 없으면서도 나를 싫어했던 스키렛이 볼고람을 뺀 모든 대신들이 나의 자유에 찬성했다. 그리하여 스키렛이 볼고람의 반대에도 나의 자유는 의회 승인을 거쳐 황제의 허락까지 받게 되었다. 스키렛이 볼고람은 황제의 신임도 두텁고 머리도 좋은 해군 제독이었으나 좀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결국은 그도 의회 의견에 따르기로 해놓고도 나의 자유에 따르는 조건과 조항에 대한 문서를 자신이 직접 쓰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렇게 작성된 문서는 스키렛이 볼고람이 두 보좌관과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나에게 전달했다. 먼저 나는 서약서를 요구받았는데 처음에는 영국식으로 다음에는 작은 사람들 방식대로 하라고 했다. 작은 사람들이 서약을 하는 방법은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정수리에 댄 다음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귀 끝에 대는 것이었다.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 지켜야 할 조항과 작은 사람들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궁금한 독자가 있을지도 몰라 문서 전체를 되도록 그대로 옮겨 써보았다. 릴리퍼트 왕국의 위대한 왕, 온 우주가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는 왕 중의 왕이시다. 다스리는 땅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거리인 5,000 블러스트럭에 이르고 발은 땅의 중심을 누르고 머리는 태양에 닿으니 그 키를 이길 자가 없으며 한번 고개를 젓는 것만으로 모든 군주를 벌벌 떨게 하신다. 봄처럼 온화하며 여름처럼 쾌활하고 가을처럼 풍성하며 겨울처럼 엄격하신 위대한 황제 골바스토 모마렌 에블람 거딜로 쉬핀 물리 울리 괴는 얼마 전 이 나라에 온 상 같은 사람에게 다음 조항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실천할 것을 명한다. 제1조 산 같은 사람은 황제의 인장이 찍힌 허가증 없이 함부로 나라를 떠날 수 없다. 제2조 산 같은 사람은 황제 명령 없이 수도로 들어올 수 없다. 명령이 있을 경우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2시간 전에 미리 주의를 주어야만 한다. 제3조 산 같은 사람은 걸어 다닐 때 국도만을 이용해야 한다. 목장이나 보리밭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들어 누워선 안 된다. 제4조 산 같은 사람은 국도를 거닐 때 늘 시민과 말, 마차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동의 없이 시민을 손으로 잡아선 안 된다. 제5조 산 같은 사람은 칙사를 급하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머니에 칙사와 말을 넣고 안전하게 옮겨주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명령이 있을 경우 칙사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6조 산 같은 사람은 블레프스쿠 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적과 싸울 때 동지가 되어주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제7조 산 같은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는 벽을 쌓거나
왕궁을 지을 때 필요한 넓은 돌을 옮기는 일을 적극 도와야 한다. 제8조 산 같은 사람은 2달 이내에 해안가를 돈 뒤 발자국 수를 계산해 릴리퍼트의 정확한 면적을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끝으로 위 조항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하면 하루에 릴리퍼트 국민 1724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음식과 술을 제공받게 될 것이며 황제를 자유롭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와 그 밖의 다른 혜택도 받게 될 것이다. 황제 치세 91개월 12일 벨파보락에 있는 황궁에서 작성되다. 이 서약서는 스퀴렛이 볼고람 제독이 악의적으로 만든 불명예스러운 조항이 몇몇 끼어 있어 내가 바란 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나는 기꺼이 맹세하겠다며 모든 조항에 서명했다. 곧바로 사슬이 풀리고 나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황제가 몸소 나의 선서를 보기 위해 행차했고 나는 감사 인사를 하려 황제의 발치에 엎드렸다. 그러자 황제는 나에게 일어나라고 명하더니 갖가지 고마운 말들을 해주었다. 그리고 훌륭한 백성이 되어 이제까지 받은 혜택과 앞으로 받게 될 은총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노라고 했다. 독자들께서는 서약서의 마지막 대목에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1724인분의 음식과 술을 지급하겠다니 어떻게 이처럼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친구가 말하기를 내 키가 작은 사람들의 12배임을 알아낸 이 나라의 수학자들이 상대적인 체구는 비슷하니 부피는 1724배가 될 것이라며 그만한 음식과 술이 필요하리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황제가 얼마나 경제에 신중하고 정확하며 릴리퍼트 사람들 또한 얼마나 똑똑하고 슬기로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걸리버 여행기 릴리퍼트 1장부터 3장까지 함께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도 이어집니다. 여기는 바람다락의 고요한 서재였습니다.